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 창의 이영락입니다. 휴가 간 구본상 아나운서 대신해서 이번 주는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 또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뉴스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도 짚어보고 대안까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시죠. 청주의 한 대형교회, 주일 오전인데 예배는 없습니다. 청주의 첫 코로나 확진 소식에 부랴부랴 전례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이 없지만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 교회로 들어와 포교하는 신천지 교인이 늘었다는 소문에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동물원과 박물관 등 청주 지역 모든 공공시설은 청주시장이 발표한 긴급 대책에 따라 일제히 문을 닫은 데 이어 3월 1일까지 청주 지역 700여 개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간 복지시설 등도 자진 폐쇄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말 밤 8시를 전후해 청주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율량지구 상권은 평소 인산인해였던 인파가 자취를 감췄고 휴일 낮 성황길도 평일 오전 수준으로 행인이 줄어 상인들은 불경기가 코로나만큼 무섭다고 말합니다. 평일도 이것보다 나아요. 그 바이러스보다 저희가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충청북도는 청주시가 발표한 각종 행사 취소 조치를 충북 전역으로 확대하고 당장 3.1절 기념식은 물론 민방위 교육과 예비군 훈련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 감염병의 문제가 우리가 몇 번 겪었던 사안인데 이번엔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낳죠. 사실은 그런 감염병의 문제가 단순히 의료상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네.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그 정치 과잉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그 감염병 처리 문제라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 해석이 많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자의적인 정책 해석과 편가르기 이런 그 문제가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히 경제 위축의 문제라든가 사회 불안 요소가 있고 그 불안 요소를 이용해서 뭐 피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사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제 사회 불안 요소. 네. 이것이 빨리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4월 15일인데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뭐 총선 거의 실종된 상태죠. TV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가 지금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 우리를 4년간 대표할 국회의원들 선출하는데 모든 관심이 사라진 상태이고 인프라가 취약할수록 그 충격은 클 겁니다. 아마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염병의 속도가 빨리 퍼지는 것은 우리보다 보건 의료 계통의 수준이 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진자가 빨리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의료 검진 수준이 좀 높기 때문이라고 좀 좋게 해석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국회도 잠시 문을 닫았지만 법원도 지금 사실상 휴정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여파가 저희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뷰하신 말씀처럼 코로나보다 경제 침체가 더 무섭다라고 하실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으로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스스로도 외출을 삼가한다든지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위생 수칙을 잘 지킨다든지 하면서 열심히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큰 틀에서 어떤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또 지역민을 위한 대책을 이제 세워 내놓고 있는데 좀 아쉬운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엄 교수님. 사실 확진자들이 100명 단위고 환자가 뭐 10명 미만 단위 이럴 때만 해도 뭐 자가 격리도 하고 14일간 격리 수용도 하고 뭐 음압 병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와닿았는데
지금 뭐 1,000명이 넘어가고 환자 수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매뉴얼대로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 유학생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유학생들을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고 그걸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직원들 여러 명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 단계로 바뀐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가능할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번 기생충 영화 보셨죠? 그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 왜 방역 트럭이 확 지나가면 애들이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동선을 파악하고 역학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방역에 좀 치중을 하고 병실을 빨리 확보하고 모두 다 음압병실에 갈 수 없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격리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만들고 하는 그런 2단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핸드폰으로 뭐 대구에서 뭐 확진자가 이동한 경로, 대전, 청주 막 나오는데 보다 보면 이게 날짜도 헷갈리지만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이 과연 그대로 갈 수 있을 건지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좀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진 교수님은요? 이번 그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사실 감염병 그 예방법상에 보면 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예방이라든가 처리와 관련해서는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보건소라든가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 그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대구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염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이 자기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일을 했다. 또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도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그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자기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지금처럼 확산된 상황에서는 이미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 즉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 수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길거리에 보면 예방행동 수칙만 나와 있지만 감염 의심 환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좀 더 마련해서 이건 이제 배포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은가 싶어요. 말하자면 이미 검진자가 2만 명을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행동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리로 활보하고 다닐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분의 노출을 꺼려가지고 뭐 자기가 원래 밝혀야 될 상황도 안 밝히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예방행동 수칙 못지않게 의심 환자들의 관리 수칙 이런 것들도 하나 만들어서 배포해서 더 이상 확산을 막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제 도의 역할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지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월 말에 충청북도가 그 경제적 피해를 조사해 본 결과 그때 이미 피해 규모가 450억 규모에 이르렀고 이는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부터 해서 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대비책이 있느냐에 대한 좀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 옥천의 사례를 한번 보면 옥천은 문제가 불거지자 발빠르게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뭐 대출 이자 지원을 한다거나 청년 창업의 경우에 임료 일부를 지원한다거나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카페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할인율도 좀 대폭 늘리거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또는 음식점이나 상점 주변에 주정차를 임시적으로 허용한다든지 다각도로 그 지원 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도 옥천 사례 좀 보시고 좀 경제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 내야 되는데 뭐 중장기적인 대책 말고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이고 초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은 엄 교수님. 근본적으로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죠. 자가격리하라고 그러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접촉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영업자들한테 뭐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한다든지 하는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쪽은 충분히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데 보통은 약간은 좀 이렇게 자영업자
그 옛날에 전통시장 이런 분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오늘도 이런 걸 느끼는데 재난도 양화가 되는구나. 재난도. 지난번에 제가 자살도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도 이렇게 전염병, 감염병이라는 것이 오게 되니까 있는 분들은 방이 여러 개니까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도 되고 시켜 먹어도 되고 또 인터넷 업체를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택배 같은 걸 통해서 매출을 계속 하는데 전통시장이나 그냥 구도심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도 양화가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아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 그러지만 그 지원이 얼핏 보면 지원인데 근데 빚만 느는 거 아닙니까? 뭐 월세 빌려주고 뭐 이자 깎아주는 것까지는 되겠습니다만 이자 빌려주고 결과적으로는 또 자영업자들한테 빚만 늘어나게 되는 꼴이라서 그게 그냥 언발에 소변 보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노력, 이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계속 이제 우리 겪어내고 있는데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가짜뉴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뭐 넘쳐나죠. 벌써 뭐 어느 지역은 뭐 특히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나오는 가짜뉴스 너무너무 많죠. 이미 뭐 수만 명이 죽었는데 중국 정부가 200명씩 잘라서 발표하고 있다. 뭐 그리고 뭐 소각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도 그렇죠. 특정 종교의 음모다. 그리고 뭐 어떤 지역 병원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수십 명인데 병원에 쉬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재미삼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사실인 줄 알고 전파를 하시는데 정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게 가짜 뉴스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맞아요. 예, 마음이 철렁철렁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뭐 확진자 신상을 정보 공개한다든지 사회 SNS 등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뭐 식당에 다녀갔다더라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어떤 상점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고 식당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사기관이나 보건당국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까지도 해당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고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짜뉴스가 가짜뉴스 같이 않게 느껴지는 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게 설마 가짜뉴스야 하고 싶은데 가짜뉴스인 경우 많고 또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고. 진 교수님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상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확증 편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것은 믿게 되고 네. 자기가 원하지 않은 정보는 무조건 버리는 이런 확증 편향이 가짜 뉴스를 더 신봉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짜 뉴스를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의식이라든가 국민들이 그 정보 인식 능력,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그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반 교육이 사실은 상당히 미약했거든요. 말하자면 기술만 가르치고 뭐 지식만 가르쳤지 판단력에 대한 그 학습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마비를 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면 이 가짜 뉴스가 최근에 많이 양산되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그 1인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면 방송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공중파라든가 종편까지만 이제 많은 제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1인 미디어도 새로운 형태의 그 미디어이기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정책이라든가 법령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개인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도를 넘어설 때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정부나 단체 이런 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빨리 공개하는 겁니다. 네. 정보가 공개가 미루어지면 그 틈을 타서 가짜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정부나 관련되는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와 관련된 어떤 루머가 돈다고 하면 그 해당 학교에서 빠른 시기 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 이런 그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는 그런 관행 네. 그것을 언론에서 받아줘서
그것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노출된 이후에 눈에 띄는 댓글 혹시 보신 게 있으실까요? 진 교수님? 예,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확증 편향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댓글이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자기들의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제언을 댓글로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서 해석하거나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 최근에 뭐 이 청주의 그 택시 기사가 발병했지 않습니까? 그 택시 기사에 탔던 62명의 승객들을 청주시에서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 경우에 여러 가지 뭐 경찰이 협조를 얻어서 CCTV까지 동원해서 현금 결제대를 확인했다고 할 때 그 뉴스에는 상당히 청주시 공무원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댓글이 욕의 주류지만 이런 그 댓글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사안과 그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다루는 것이 이제 정확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기사와 상관없는 정치적 편향성을 자꾸 노출시키는 댓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국민들 스스로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예.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 20-30년 전인 것 같아요. 천주교회에서 이제 자동차에다가 내 탓이요라고 이제 써붙이고 다닌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운전 미숙하고 그러니까 내 탓이니 좀 봐달라라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니 탓이요 전쟁이 벌었어요. 지금 중국 니 탓이다. 중국 안에서는 우한 니 탓이다. 정부 니 탓이다. 대구 니 탓이다. 신천지 니 탓이다라는 이게 결과적으로 사회를 굉장히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또는 공포감이 배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참 공직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우리 왜 지난번에 진천으로 우리 우한 교민들 올 때 데모 반대 데모 심하게 했는데 그 발단이 그거였거든요. 관련 관계자가 천안 시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천안으로 못 가고 진천으로 온다라고 발표를 최초에 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면서 그렇게 알려졌죠. 예. 그게 어떤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그거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좀 대구 봉쇄한다고 어떤 정치인이 발언을 해가지고 그 봉쇄란 표현 때문에 그 표현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국가나 위정자들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입니다. 국민. 우리 국민. 자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의 언행이 국민 최우선주의 기준에 맞게 언행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가장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걱정이 아까 감염병 코로나 양극화를 얘기 들었는데 코로나 감염병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창궐하고 횡행하게 되니까 약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급식소 가서 식사 해결하시던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분들, 도시락 받아 먹던 방학 중간에 취약계층의 아동들 그런 분들이 가장 이 재난 속에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보이지 않게 계속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좀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 환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감염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약자들이 아파한다.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측하기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분께 한 번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정일순 변호사께서 시작을 해주실까요? 예, 그 31번 발병 환자와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의사의 의심 환자로 보인다라면서 그 검사를 권유한 것을 2번이나 뿌리친 것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환자분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느냐에 관해서 봤을 때 현행 법으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를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의료진이 보건당국에 의심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 공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이라는 게 사회에 얼마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거를 분명히 봤는데도 여전히 법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었고 현안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 법안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좀 뒤늦은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메르스 이제 발병 2015년 이후에 2017년도에도
감사원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이제 단체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그 당시에 뭐 수두 같은 감염병을 신고하지 않은 병원이 의료기관이 1,584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2000년 이후에 벌금, 이들에게 내려진 벌금 상한액이 2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감염병 발생을 신고해서 역학조사를 받고 이로 인해서 환자 수가 감소하는 불이익보다는 나중에 사후에 발각이 되더라도 벌금을 내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적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경제적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 경제적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미 감염병 예방법상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권리들만 열거해 놓고 있고 의무를 보면 국민은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마련하고 있지 실제 아까 그런 사례일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걸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감염병의 경우에는요 정부나 의료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감염병의 그 원인이 되는 국민들의 행동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무,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의심, 소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관리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무도 상당히 사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네, 엄 교수님께 그러면. 예, 저는 끝으로 지금 심각 단계로 최고도의 감염병 위기 대응 상태로 갔는데 그 전의 단계와 지금 단계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진 게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 매뉴얼이 있을 텐데 계속 지난번의 매뉴얼대로 갈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선이나 역학관계 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병실 빨리 확보하고 의료진 빨리 또 자원봉사 받고 그리고 지역사회 방역하는 쪽으로 빨리 가는 게 옳지 않나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감을 좀 줄여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작된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운동. 60일 만에 서명 충족 요건을 넘긴 4,672명의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깨어있는 보훈 국민들은 기꺼이 서명해 주셨고 이분들의 뜻이 하나하나 모인 결과 오늘 이렇게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명부 제출 이후 주민 소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신들만 군 보훈을 위하는 줄 알아? 정말? 겪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서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르고 앉아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주민 소환과 관련된 지역 갈등이 첨예한 만큼 서명 심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 서명 확인 심사를 거쳐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아 유효나 무효, 보정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서명인 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서명인 수에 따라 주민 소환 청구의 각하나 인용이 결정되고 인용이 되면 군수의 소명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주민 소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주민 소환과 관련된 찬성 반대 행동은 사전 선거 운동으로 금지됩니다. 투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 소환이 확정돼 정상혁 보훈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주민 소환된 사례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없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혁 수석 동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정상혁 보훈군수가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요. 또 몇 차례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해서 커졌던 상황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군수 퇴진 운동이 시작됐고 지난 2월 18일에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접수했습니다. 충북에서 주민소환 청구가 이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들 이 사안은 보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그 단체장에 대해서 소환이 이루어진 건 처음은 아닙니다. 이게 정상혁 군수가 2번째입니다. 이게 본인이 벌써 2번째라고요. 아, 본인이 두 이런 번째. 운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도 물론 무산됐습니다만 네. 이게 2번째고요. 그 전에 2008년에
충주시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 소환 청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따지면 세 번째 시도죠. 세 번째 시도인데 그 중에 2번을 이제 정상혁 보훈군수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이제 그 발언하는 것 자체만이 보통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2013년에 정상혁 군수가 보훈군에다 LNG 발전소를 건립하려다가 이제 그것으로 주민 소환이 이루어졌었는데 주민 소환 청구 과정에서 이제 그 LNG 발전소가 무산되는 바람에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2번째인데 실은 요 발언 때문만이 아니고 최근에 몇 가지 일들이 겹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포츠 마케팅 그리고 속리산 자연휴양림에 뭐 무리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리고 훈민정음 마당이라는 그 훈민정음 마당 조성에서도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몇 가지 일이 겹쳐서 이제 주민 소환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미 기본 요건은 충족을 해서 선관위에다가 명부를 제출한 상태니까요. 선관위에서 그 명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야 확인되면 아마 이번 총선 때는 당연히 투표가 안 될 것 같고요. 한 6, 7월, 7, 8월에는 아마 만약에 명부에 문제가 없다면 명부 확인을 총선 이후로 미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김 교수님. 예, 이 주민소환 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의 그 주민의 권리 중에 하나로 열거가 돼 있죠. 20조에 주민소환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를 소환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 탄핵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는 늘상 얘기하지만 이 주민소환을 어떤 경우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실제 투표권자의 100분의 10 또는 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을 하면 그거에 하자가 없으면 이제 선관위에서 발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 경우에 이제 투표권자가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한 다음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직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 주민소환 제도라는 것이 한 번 선거에 당선되면 자치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경고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이 경우에 정상혁 보훈군수가 나중에 직을 잃던 안 잃던 간에 어쨌든 자기가 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언이라든가 행위가 상당히 주민들의 뜻과 다르다 또는 주민 뜻에서 거슬렸다 이런 반성의 계기는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일순 변호사님. 예, 뭐 군수 개인의 역사관 자체를 비난하거나 탓할 수는 없지만 군수가 이장단 회의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신분으로 당시는 일본이 그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어떤 여론이 막 형성되던 시기였는데 다수의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소환 사유의 청구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과 더불어 여러 아까 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수의 실정이 더해진다면 네. 주민 소환은 가능하고 지금 이제 그 요건인 그 선거인 명부 지금 15%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보니까 차후에 서명이 유효한가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주민 투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 소환제 얘기가 잠깐씩 언급이 됐는데요. 그 소환의 요건은 제약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 요건은 제한이 없고 네. 예. 요건은 이렇게 돼 있죠.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단체장과 지방의원. 근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건 때문에 주민 소환이 중간에 좌절된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사법부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일정 부분 이상이 이렇게 서명을 했고 또 일정 수 이상의 투표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양반한테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분명히 위법 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 범주를 지켜야 될 것 같지만 실은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이제 그 청구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고양시 의회 의장한테 이렇게 주민 소환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뭐 특정한 세력에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안 뭐 10여 가지를 같이 이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청구 사항이 그냥 친일 발언이고 하나는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군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쭉 나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했던 문제의 발언, 이 큰 문제를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기억을 할 텐데 이거 가지고 주민 소환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하는 쪽에 그런 의견이죠. 주민 소환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면 주민 소환의 요건을 상당히 제약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민 소환의 취지가 뭐냐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이 선출된 다음에 나는 일단 당선이 됐으니까 4년 동안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거든요.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늘상 주민들의 의사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긋나면 언제든지 주민들이 주민 소환이라는 형태로서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중요한 주민의 권리인 겁니다. 이것이 청구 사유를 제한하게 되면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주민 소환이 오히려 사법적 판단을 받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견제 장치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필요한 어떤 법적 책임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구 사유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도 있지만 여전히 이 상태로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저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훈군수 퇴진 이 문제 때문에 보훈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양쪽으로 갈려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갈등 양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고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주민 소환 제도를 두고 이제 주민 소환을 촉구하는 측에서는 너무 어렵다. 주민 소환이 너무 어려워서 좀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00여 회 정도 주민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청구가 되거나 중간에 무산되거나 한 100여 회 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환된 경우는 하남시 의회 의원 2명밖에 없습니다. 단체장은 단 1명도 소환이 안 됐고요. 대부분은 투표까지 가지도 못했거나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찬성표가 그 이상 되지 못한 게 아니라 3분의 1의 투표를 받지 못해서 함을 개봉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민 소환 제도를 둔 이유가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는 실질적인 목표보다는 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반성하게 하고 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그래서 행정할 때 유념하라라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더 크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탄핵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하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국민들이나 뭐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되기 바라시니까 주민 소환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겠고 또 주민 소환을 강력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3기세요. 현재 군수님이 3번째 하시니까 그게 뭐 10몇 년째 정도 누적된 어떤 그런 업적, 성과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 실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주민소환법에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투표로 결판이 나겠죠. 그러나 주민소환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환을 하기에는 너무나 요건이 높다.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 내외입니다. 많아봐야 50%, 58%인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심하면 12%입니다. 그런데 놀지도 않는 날에 33.3% 이상이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것은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견지하고 행정을 하라는 의미니까요. 그런 거는 뭐 군수께서 좀 한번 가슴 깊이 새겨 보셔야 될 겁니다. 정혜순 변호사. 한번 2013년도에 똑같은 군수님한테 주민 소환 제도가 그 얘기가 오아갔었는데 또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신 경위를 보면 사실 주민 소환의 효과에 관해서 보면 직을 상실하고 면직 당하고 당해 보궐선거에 대해서 다시 출마하지 못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게 탄핵이나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무 기간 동안에 그 연금도 수령하실 수 있고 다른 공무원 선거에 또 나가실 수 있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 소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그 당의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훈군의 경우를 보면 현재까지 이미 선관위에 납부한 금액이 2억 7천 정도가 되고 네. 앞으로 실제 투표가 실시되면 4억 3천 그러니까 총 7억 원의 비용이 지자체 부담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든지 혈세 낭비는 정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 교수님은 어떤 톤의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아까 그 얘기죠. 법적 책임의 문제는 그 주민 소환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다든가 다른 형태 같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직을 상실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이장을 모아놓고 자기 친일 발언을 했을 때는 그게 자기 소신이었으니까 그렇게 발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의 뜻에는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한 군수로서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존속하는 것은 상당히 지방자치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보훈군수 주민 소환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나 뭐 보셨던 댓글들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또 들어보겠습니다. 엄 교수님 좀 시작하시죠. 공직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의 경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만 개인 소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잔 하시면서 동네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뭐 편하게 말씀한 그런 자리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장들을 교육하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뭐 그 당시에 그럼에도 녹음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녹음하시고 녹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네. 장면에서 보면 그렇게 정말 개인의 소신을 그렇게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곡진하게 사과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소환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말 조심하고 솔직해라. 네, 그렇죠. 예. 진 교수님? 예, 그 댓글을 보니까 두 종류가 상반되게 또 나옵니다. 아까 말하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한 분들은 공직자의 역사인식이 저 정도 수준이라니 하고 이제 끌끌 찬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이모 국회의원의 잔당이 남아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국회의원의 이제 그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늘상 얘기했지만 댓글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댓글이 상당한 그 공정한 이 주민들의 의견을 발언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너무 이 정치적으로 흘러 있고 댓글 조작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댓글의 판단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다 판단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확증 편향성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정일순 변호사님. 예, 군수의 성급한 발언으로 지역 내 국민들의 이렇게 갈등을 조장시키고 이런 기사가 오면서 또 보훈군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 것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면교사하셔서 다른 정치인께서 본인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주시 출자 출연 기관의 핵심 보직을 퇴직 공무원들이 싹쓸이하는 이른바 관피아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충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유영기 충주시 의원은 지난 5년간 충주시가 출자 출연한 17개 기관에 퇴직 공무원 43명이 재취업했고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연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대다수 공무원에게 위화감과 박탈감을 주고 특히 6개월짜리 국장의 인사 발령은 시민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충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무원이 퇴직 전 그 5년 동안 맡았던 그 근무와 비슷한
기관에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 때문에 예외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관세법인의 경우에는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피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좀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이게 좀 정비가 됐지만 여전히 관피아법이다. 오히려 관피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또는 법 위에 관피아가 있다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하고 있고요. 취업 심사를 하는데 이 취업 심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어떤 정부 규제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심의를 하는 그런 부처의 공무원들이 해당 민간 기업에 취직했을 경우에 이해관계가 상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그 공정거래 심사를 하고 있는 SK에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국세청 국장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뭐 특정 기업에 사회에서 취업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로비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하도 이제 그 삼성그룹에서 정부 공직자들을 많이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을 몰고 가니까 그걸 인사 조직론에서는 코옵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인사를 아예 영입해가지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쟁 기업을 아예 M&A를 통해서 자기 회사로 흡수 합병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자, 정치인, 법조인을 아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영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코옵테이션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취업 제한을 하게 되고 행동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 상충되지 않더라도 산하기관에 취업을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정실 인사가 아니고 적합한 인사냐 하는 문제로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 이 충주 사건에서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는 문제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민간기업 취직이 아니기 때문에 유능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무조건 산하기관에 박는다. 뭐 이런 그 취지에서 비판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취업을 한다면 심사를 더 잘해야 되고 뭐 청문이 필요하면 인사청문을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것이 생략되고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정부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부 규제의 피규제기관에 취직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되고 로비스트로 쓰는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산하기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다. 능력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을 무조건 내려보낸다. 이런 취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접근은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산하기관에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심사, 검증 이런 걸 강화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사 청문, 뭐 검증 강화하는 부분. 결국에는 인사청문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정 변호사님께서는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공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직자윤리 심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도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 승인 기준이라든지 회의록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다고 하고 있고 뭐 회의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그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 같은 제재를 강화하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형사적 처벌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자, 세 분의 그 이번 사안에 대한 마무리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엄 교수님. 우리가 보훈인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선거를 치룰 때 본인의 선거를 많이 도운 사람에게 이제 좋은 자리를 주거나 승진시키고 하는 걸 보훈인사라고 그러는데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시켜서 좋은 자리를 보내는 걸 저는 보험인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미 이 사람에게 퇴직 이후 자리까지 보장을 해주고 나면 다음 선거 때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공무원이 볼 때도 저분한테 충성을 하면 이렇게 끝까지 해결해 주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보험을 들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보험인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단체장은 이제 행정을 할 때 많이 좋겠죠. 아래 직원들이 잘 이렇게 따르니까. 그러나 반면 예스맨만 양산하고 노맨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소식껏 행정을 하는 사람과 오로지 단체장의 비위만 맞추고 사이클만 맞춘 사람과 결과가 이렇게 벌어진다면 자괴감이 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다지 좋은 효과는 아닐 텐데 아마 단체장이나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공사에 사람을 뽑는데 공정하게 했고 우리가 가장 전문가로서 뽑힌 거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했던 자 가운데서 뽑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원래 자기가 국장으로 나왔는데 통제하는 사람은 과장이에요. 현재. 통제가 되겠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그러한 성과가 있다 그렇다면 그 공사가 성과를 낸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느냐도 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인사는 공정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방하고 절차를 거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 교수님. 예, 이 산하기관의 취업 문제는 정부로 말하면 준정부기관이라든가 또는 공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업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검증. 지금 사실 지방정부에서 대부분의 그 출자출연기관을 임명할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민간의 지원자까지 다 포함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이라 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응모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한 다음에 능력을 검증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사실상 능력 있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의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혜순 변호사님. 그 관폐화가 문제되는 것은 뭐 자기가 모시던 상사 공무원이 있는 그 뭐 어떤 기관에 대해서 자기네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결국에 이게 국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업법 위반을 조사 담당했던 공무원이 다시 퇴직한 후에 반도체 업체에 그 취업한 경우에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민이나 법원이나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월간 뉴스 분석 3개 아이템 가지고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분의 패널 고맙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충북시사 토론장 2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